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집이 내일의 부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한국인의 DNA에 깊게 각인된 철칙과도 같았죠. 하지만 1997년 말 그 경고했던 신화가 단 몇 달 만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IMF 외환위기를 금모으기 운동이나 기업들의 부도로 기억하지만 사실 가장 잔혹한 칼바람이 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의 안식처,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증발하고 어제의 자산가가 오늘의 파산자로 전락하던 그 시절의 기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임창결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하던 그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유례없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거래의 실종이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종적을 감췄고 팔려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부동산 중개업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던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에는 긴급 매수, 파격 할인가라는 생소한 문구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몸소 체험하며 공포에 질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1998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은 무려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2%지만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이었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낙폭은 더욱 컸습니다. 강남의 상징과도 같았던 음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조차 수억 원씩 하락한 가격에 매물이 쏟아졌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빨리 처분해야 할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당시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온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자산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를 서너 배씩 폭등시킨 비현실적인 금리였습니다. 1997년 말 연 10%대 초반이었던 시중금리는 단숨에 20%를 넘어 30%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수치가 당시 뉴스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연 30%의 금리라는 것은 1억 원을 빌렸을 때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3천만 원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꼬박 25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인데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은행에서 문자가 날아오고 대출 이자가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분 좋게 퇴근했던 나의 안식처가 오늘부터는 매달 내 월급보다 많은 돈을 앗아가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 가계 경제의 근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적금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고 아이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줄여가며 이자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을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 혹은 감옥이라고 불렀죠. 밤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은행의 독촉장을 견디다 못한 집들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 바로 법원 경매장입니다. 1998년의 경매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법원 입구는 새벽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게시판에 붙은 경매 물건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매 시장의 풍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참혹했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깎여 내려가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커녕 보증금을 마련할 현금을 가진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2번, 3번 유찰되는 것은 기본이었고 감정가의 40%나 50% 수준까지 떨어진 뒤에야 겨우 주인을 찾는 집들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서울 요지의 아파트들이 단돈 몇천만 원에 낙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순간 경매장 곳곳에서는 엇갈린 감정의 파편들이 충돌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전 주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을 짚었고 누군가는 그 절망을 발판 삼아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시기 경매시장은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파산의 늪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시장이 멈추면 국가도 멈춥니다. 1998년 봄 대한민국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정부는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시장을 옥죄어왔던 모든 규제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사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 시장을 돌려놓겠다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분양가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분양가 상한 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전격 시행합니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분양권 전매 제한의 해제였습니다. 아파트에 당첨된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포함한 모든 자금을 끌어들이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빗장도 이때 완전히 풀렸습니다. 1998년 6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전 세계 자본이 쇼핑할 수 있는 거대한 매물 박스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거 해제되었고 한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지 않겠다. 오히려 오르기를 바란다는 신호였죠.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자본가들은 이 시그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눈물 맺힌 눈으로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자산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던 그때 시장의 뒤편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차가운 부의 이전이 시작되고 있었죠. 바로 현금을 거머쥔 소수의 자산가들과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인 이른바 코리아 세일의 현장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세일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자 달러를 쥐고 있던 해외 자본에게 한국의 부동산은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나온 명품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은 그들의 주된 타겟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던 랜드마크 빌딩들이 단돈 몇백억 원에 팔려 나갔고 외국인들은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듯 서울의 핵심 요지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움직임은 우리 곁에 숨어있던 현금 부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시중금리가 30%를 넘나들던 시절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폭탄의 비명을 질렀지만 반대로 현금을 보유했던 이들에게는 앉아만 있어도 자산이 매달 수천만 원씩 불어나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 이자 수익을 거두고 그 돈으로 다시 경매장에 나온 아파트를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집하는 부의 선순환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과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며 집을 내던질 때 그들은 소리 없이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로열층, 로열동의 매물을 입맛대로 골라 잡으며
수십 채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큰 손들도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 일어난 부의 재편은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몇 배로 불린 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겪고 있는 극심한 자산 양극화의 씨앗이 바로 이 줍줍의 시기에 뿌려진 셈입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은 생각보다 훨씬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1999년에 해가 밝았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통곡하던 목소리들은 어느덧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속삭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전의 가장 큰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30%를 넘나들며 가계의 숨통을 조였던 살인적인 고금리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와 맞물려 한 자릿수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자산의 증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현금 부자들은 다시금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정부가 온갖 규제를 풀어 헤치며 쇼핑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1999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년도의 폭락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 입지들은 단 몇 달 만에 위기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고 정고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 허용이라는 강력한 최음제는 시장의 열기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심리 변화였습니다. 위기 당시 집을 팔지 못해 안달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매물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지났다는 확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자 매수자들은 조급해졌습니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입금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세상이 180도 뒤집힌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반등은 단순한 가격 회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부동산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던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기묘한 풍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우리 사회를 관통한 단어는 더 이상 금 모으기나 구조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테헤란로의 화려한 넌사인과 벤처, 대박,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단어들이었죠. 당시 테헤란로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IT 기업들이 들어섰고 코스닥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이 났다. 어제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스톡 옵션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단골 대화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IT 버블이 만들어낸 막대한 자금들은 갈 곳을 찾아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벤처 붐으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리품은 다름 아닌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풀린 엄청난 양의 돈, 즉 유동성은 갈 곳을 잃고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 들어왔습니다. 대출은 쉬워졌고 이자는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빚을 내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큰 공포로 느끼기 시작했죠. 부동산 시장은 이제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유동성의 파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IT 버블로 창출된 자본과 정부가 푼 유동성,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집값은 비이성적인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전 국민이 금을 모으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견디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 주권을 회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부활의 이면에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낸 강남이라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IMF 이전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노력하면 누구나 올라탈 수 있는 완만한 계단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사도 올랐고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위기를 거치며 이 계단은 단절되었습니다.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핵심 입지를 선점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자산 양극화의 처절한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강남은 이 위기를 거치며 단순한 부촌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가장 늦게 떨어지고 반등장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치솟는 것을 목격한 대중은 학습했습니다. 어설픈 곳 여러 채보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내 생존을 보장한다는 이 냉혹한 생존 법칙은 이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 이상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계급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보장할 최후의 보루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박탈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남긴 가장 아픈 상처는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공동체의 희망이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불안으로 바뀐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기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로 기록된 경제 성장률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고착화된 자산에 대한 집착과 공포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과 급반등, 그 격동의 연대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이 화려한 반등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IMF 외환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